무덤가에 흩어진 옷 자락. 옛날 어느 마을에 한 처녀가 살았습니다. 일찍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와 두 오빠들과 살았지요. 어머니 없이 살다 보니 온갖 집안일을 이 처녀 혼자 도맡아서 하게 되었습니다. 집안일은 말할 것도 없고 솜 타고 명 잡고 날고 메어 배를 짜서 철철이 옷 짓는 일까지 다 하였지요. 그러다 보니 바깥 구경이라고는 어쩌다 우물에 물 기르러 갈 때밖에 못하였습니다. 하루는 이 처녀가 물동이를 이고 우물에 물을 길러 갔는데 거기서 어떤 총각하고 딱 마주쳤습니다. 그 마을 부잣집에서 머슴살이하는 총각이었지요. 총각도 물지개를 지고 물을 길러 왔다가 둘이 만난 것입니다. 둘이서 이것저것 도와주고 거들어주고 이렇게 하다가 서로 마음이 끌렸지요. 그 다음부터는 하루가 멀다 하고 우물가에서 만났습니다. 그렇게 자주 만나다 보니 정이 점점 깊어지고 그러다가 둘이 서로 혼인 약속까지 하게 되었지요. 하루는 처녀가 몸이 아파서 우물에 못 나갔습니다. 그러니 총각이 걱정이 되어서 처녀 집에까지 찾아왔지요. 담 밖에서 기웃기웃 넘겨다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빠들에게 딱 잡혀버리고 말았지요. 네 이놈, 머슴살이 하는 주제에 감히 여염 처녀가 사는 집을 기웃거리다니 아주 몹쓸 놈이로구나. 총각은 흠씬 두들겨 맞고 내쫓겼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알게 된 아버지가 그 다음부터는 처녀를 집 밖에 한 걸음도 못 나가게 하였지요. 처녀는 집 안에 갇혀 지내면서도 그저 총각 걱정만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아버지에게서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소리를 듣게 되었지요. 너를 건넌 마을 부잣집에 시집 보내기로 했으니 그리 알고 있거라. 다음 달로 혼인 날까지 받아왔다는 것입니다. 처녀는 마음에도 없는 시집을 가게 된 것이 억울하여 하소연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지요. 며칠 동안 밤낮으로 울면서 애를 태우다 보니 이번에는 더 기가 막힌 소문이 들렸습니다. 총각이 죽었다는 것이지요. 처녀가 다른 곳으로 시집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린 것입니다. 처녀의 집에서는 혼인 날이 다가오니 혼수를 장만하느라고 이것저것 옷을 지었습니다. 처녀는 혼인날 자기가 입을 옷에다 일부러 식초를 뿌려서 바삭바삭하게 해놓았지요. 드디어 혼인날이 되었습니다. 처녀는 어쩔 수 없이 마음에도 없는 시집을 가게 된 것이지요. 새색시가 옷을 차려입고 연지 찍고 곤지 찍고 가마를 타고 갔습니다. 그렇게 가다가 총각이 묻힌 무덤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때 처녀가 가마꾼에게 잠깐 가마를 세워달라고 부탁을 하였지요. 가마꾼들이 가마를 세우니 처녀는 가마에서 내려 총각 무덤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무덤을 쓰다듬으며 하염없이 울었지요. 그렇게 울다 울다가 하늘을 보고 빌었습니다. 나를 놓아 보내려거든 무덤을 닫고 나를 불러들이려거든 무덤을 열어주셔요.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덤 가운데가 스르르 열리면서 커다란 구멍이 생겼습니다. 처녀는 망설임 없이 곧장 그 구멍으로 들어갔지요. 이때 그것을 지켜보던 사람들이 빨리 쫓아와 처녀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옷을 잡는 족족 쭉쭉 찢어졌습니다.
잡으면 찢어지고 잡으면 찢어지고 이러니 잡을 수가 없었지요. 드디어 처녀는 잡는 사람들을 모두 뿌리치고 무덤 안으로 들어갔지요. 처녀가 들어가고 나니 무덤은 다시 스르르 닫혀 원래대로 딱 붙어 버렸습니다. 무덤 앞에 흩어진 옷자락 조각은 그 뒤 모두 나비가 되었지요. 흰 나비가 되어 나풀나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흰 나비떼가 날아오르자 어디선가 노랑 나비떼가 날아와 흰 나비와 함께 춤을 추며 너울너울 날아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나비들이 처녀 총각의 넋이라고 믿었습니다. 흰 나비는 처녀의 넋이고 노랑 나비는 총각의 넋이라고 말이지요. 폭포수를 맞은 아내. 옛날 어느 마을에 조금 부족한 듯한 총각이 한 명 살고 있었습니다. 이 총각은 착하디 착하지만 어딘가 모자라 보이기 때문에 나이가 들었는데도 장가를 가지 못하였지요. 친구들은 모두 장가를 갔는데도 바보 총각은 나무를 하여 내다 팔고 근근히 생계를 꾸려 나갔습니다. 그런 아들을 보는 부모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어찌할 도리가 없었지요. 그런데 마침 이웃 마을에 혼인 시기를 놓친 처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3월에 낳았다 하여 이름이 3월인 처녀는 얼굴이 흉측하다시피 못생겨서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그래서 시집갈 생각은커녕 동네에서 쫓겨나지만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우연히 매파가 연결되어 두 사람은 혼인을 하게 되었지요. 처녀 총각으로 늙어 죽느니 시집 장가는 보내야겠다는 두 사람의 부모의 마음이 통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작 3월이가 시집을 온 이후로 시댁 부모들의 구박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아들이 부족한 것은 생각지 않고 3월이의 추한 용모만 타박한 것이지요. 심지어는 하인처럼 부려먹기만 하고 아예 밥상에도 같이 앉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그래도 3월이는 남편이 좋았어요. 난생 처음으로 남자를 만난 데다 남편은 착하기 그지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도 부모가 3월이를 구박하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참기 힘들 정도로 슬플 때면 혼자서 물을 길러 간다며 물통을 들고 뒷산 계곡에 가서 폭포수 아래 앉아 대성통곡을 하곤 하였습니다. 물소리 때문에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기 때문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여름날 그날도 시부모의 구박을 견디다 못해 뒷산에 올라가 폭포수 아래에서 슬피 울고 있는데 어디선가 신령스런 기운이 돌더니 산신령이 근엄하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모라, 본디 네 용모는 그리 추하지 않았단다. 모든 것이 다 너를 시험하기 위함이었지. 폭포수 아래에서 열흘 동안 물을 맞으면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그 말을 들은 사머리는 속는 셈치고 열흘 동안 물을 맞았습니다. 그런데 열흘째 물을 맞았는데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요. 그래서 산신령의 말을 믿은 자신이 부끄러워서 피식 웃고는 산을 내려왔습니다. 마을에 다다르자 마을 사람들 모두 사머리를 쳐다보았지요. 그 전까지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는데 말을 붙여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치 처음 보는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었지요. 집에 돌아온 사머리는 시부모나 신랑조차 자신을 몰라보자 그때서야 뭔가 변화가 생긴 것임을 직감하였습니다. 서둘러 방에 들어가 거울을 보니
자신의 얼굴이 몰라보기에 예뻐져 있는 게 아니겠어요? 사정을 들은 시부모는 그동안의 잘못을 뉘우치고 며느리를 보물단지처럼 여기며 오히려 받들고 살았다고 합니다. 그날 이후 뒷산 폭포수 일대를 물통 거리라 불렀고 피부병 환자는 물론 한센병 환자에 이르기까지 별의별 환자들이 각지에서 몰려들어 한때 발 디딜 틈도 없었다고 합니다. 100년을 산 비둘기와 도둑. 옛날 금강산에 100년 된 비둘기 한 마리가 살았습니다. 비둘기는 고향인 수정봉을 아끼고 사랑하였지요. 날마다 날개에 물을 묻혀 수정 바위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비둘기님, 오늘도 수정 바위를 닦으시네요. 지나가던 산새들이 비둘기를 보며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럼 그래야 금강산이 아름다워질 테니까. 수정 바위를 닦는 비둘기는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봄이 되었지요. 비둘기는 수정봉 골짜기에 꽃씨를 뿌렸습니다. 꽃씨야, 어서 예쁜 꽃을 피워라. 지난해 모아두었던 꽃씨가 금강산 여기저기에 뿌려졌습니다. 골짜기마다 아름다운 꽃들이 활짝 피었습니다. 수정 바위도 무지개보다 더 고운 빛을 내었지요. 어느 날 밤 용궁에서는 금강산 수정 바위의 수정을 훔치려고 하였습니다. 오늘 밤 수정을 훔치러 갈 것이야. 한 무리의 도둑들이 자라를 타고 금강산으로 왔습니다. 도둑들은 높은 절벽과 험한 바위를 뛰어넘었지요. 자, 지금부터 들키지 않게 주의해라. 도둑들은 생쥐처럼 살금살금 수정봉을 기어 올랐습니다. 아이고, 눈부셔. 수정봉 중턱에 오른 도둑들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지요. 이것 좀 봐, 수정이야. 두 눈이 휘둥그레진 도둑들은 입을 딱 벌리고 말았습니다. 수정들이 골짜기 안을 덮고 있잖아. 도둑들은 침을 흘리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어서 서둘러라. 도둑들은 급히 골짜기를 내려갔습니다. 용궁에서 가져온 몽둥이를 휘둘러 수정을 따기 시작하였지요. 탁탁탁 하며 수정 따는 소리가 골짜기 안에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이때 바위굴에서 자고 있던 비둘기가 깜짝 놀라 깨어났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저게 뭐야? 큰일 났군. 이런 천하의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비둘기는 하늘에 울리게 고함을 질렀습니다. 화가 난 비둘기는 날개를 쫙 펼치고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지요. 누가 우리를 본 모양이야. 도둑들은 깜짝 놀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늘에서 비둘기가 도둑의 머리 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비둘기의 눈에서 번쩍이는 빛이 뿜어졌습니다. 안 되겠다. 어서 피하자. 겁먹은 도둑들은 골짜기 아래로 내려갔어요. 수정 도둑들아, 거기 꼼짝 말거라. 도둑들은 바위 뒤에 숨기도 하고 풀숲에 엎드리기도 했습니다. 이대로 그냥 갈 순 없지. 도둑의 대장은 팔뚝만한 수정을 겨드랑이에 하나씩 끼웠습니다. 비둘기는 대장을 향해 달려들었지요. 비둘기는 발톱을 날카롭게 세우고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도둑 대장의 얼굴에 상처가 났지요. 그렇지만 여전히 수정만은 내놓지 않았습니다. 비둘기는 다시 날아가 부리로 대장의 머리를 쪼았습니다.
아이고, 아파라. 대장은 그제야 겨드랑이에 끼우고 있던 수정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내 이놈 가만두지 않겠어. 대장은 비둘기를 째려보았지요. 비둘기는 깨진 돌 하나 물어다 대장 목에 던졌습니다. 아이고 따가워. 대장은 바위 위에서 대굴대굴 뒹굴었습니다. 비둘기는 파닥거리며 골짜기 아래로 도망치는 도둑들을 쫓았지요. 용궁에서 온 도둑들은 하나도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이를 어쩌지? 큰일 났네. 수정봉에 올라와 기다리고 있던 자라는 발을 동동 굴렸지요. 난 이제 죽었다. 어떡하지? 모든 것을 지켜보던 자라는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왔다 갔다 하던 자라는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기절한 자라는 지금까지도 깨어나지 못하고 있답니다. 수정봉 중턱에 두 눈을 부릅뜨고 서 있는 자라바위가 그때의 자라라고 합니다. 비둘기의 혼이 난 도둑 대장의 바위는 자라바위 맞은편에 있습니다. 그 후 비둘기는 돌이 되어 수정봉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눈이 여러 개인 딸들. 옛날 어느 마을에 착한 아이 두 눈이는 새 어머니와 살았습니다. 두 눈이의 아버지는 두 눈이의 어머니가 병으로 돌아가신 후 새 어머니와 결혼을 하였지요. 새 어머니가 데리고 온 딸은 눈이 하나, 작은 딸은 눈이 3개, 새 어머니의 눈은 4개였습니다. 언뜻 보아도 새 모녀는 괴물 같았지요. 두 눈이는 자기도 모르게 겁이 났답니다. 아버지, 오래오래 사셔요. 두 눈이는 살아계신 아버지를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새 어머니는 아버지가 안 계실 때에는 내 눈을 부릅뜨며 구박을 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두 눈이는 하늘이 무너질 것처럼 슬퍼했지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새어머니는 두 눈이를 더욱 못살게 굴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두 눈이를 없애버릴 수 있을까? 새어머니는 자나깨나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밤낮으로 두 눈이에게 힘든 일을 시키면서도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그런데도 마음 착한 두 눈이는 불평 한 번 하지 않았답니다. 어느 날 새어머니는 두 눈이를 불렀습니다. 오늘부터 너는 산에 가서 염소를 좀 치도록 해. 어머니, 그 산에는 호랑이가 자주 나온다는데요. 뭐라고? 그래서 못하겠다는 거야? 아니에요. 하겠어요. 두 눈이는 무서웠지만 새어머니의 명령을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두 눈이는 염소 4마리를 끌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염소를 풀어놓고 풀을 뜯게 하였지요. 아무도 없는 산 속에 혼자 앉아 있으니 더욱 무섭고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두 눈이는 눈물을 흘리다가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그때 염소 한 마리가 두 눈이에게 다가와 고개를 숙였지요. 두 눈 아가씨, 배가 고프지요? 먹고 싶은 게 있으면 말해보셔요. 염소야 고맙구나. 사실 배가 몹시 고프단다. 밥을 좀 먹었으면 좋겠구나. 그거야 어렵지 않아요. 조금만 기다리셔요. 손뼉을 치며 좋아하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배가 고프니 별 이상한 꿈도 다 꾸는구나. 두 눈이는 실망하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순간
두눈이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여기 와 있지? 두눈이가 앉아있는 곳은 풀밭이 아니라 으리으리한 집이었지요. 잠시 후 예쁜 아가씨로 변한 염소들이 밥상을 들고 왔습니다. 밥상 위에는 그동안 먹어보지 못했던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지요. 혹시 꿈이 덜 깬 게 아닐까? 두눈이는 두 볼을 꼬집어 보았습니다. 아야, 분명 꿈은 아니었지요. 배가 몹시 고팠던 두눈이는 밥상에 다가앉아 음식을 먹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상하게도 음식은 아무리 먹어도 줄지 않았지요. 아, 잘 먹었다. 이제 더는 배가 불러 못 먹겠어. 두눈이가 그렇게 말하자 지금까지 있었던 기와집과 예쁜 아가씨들, 밥상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어느새 두눈이는 풀밭에 앉아 있었지요. 정말 이상하네. 배는 부른데. 두눈이는 배를 만지며 고개를 갸우뚱하였습니다. 풀밭에서는 염소 4마리가 풀을 뜯고 있었지요. 해가 지자 두눈이는 염소를 몰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 어머니는 깜짝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어째서 호랑이에게 잡아먹히지 않고 돌아온 거야? 날마다 염소를 치다 보면 언젠간 잡아먹히겠지. 새 어머니는 시치미를 떼며 두눈이에게 저녁을 주었습니다. 두눈아, 염소를 치느라 배가 매우 고팠겠구나. 어서 밥을 먹거라. 어머니, 전 배고프지 않아요. 새 어머니는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하네. 하루 종일 굶었을 텐데 배가 고프지 않다니. 내일은 큰딸을 보내어 망을 보도록 해야겠다. 다음날 두눈이는 어김없이 염소를 몰고 산으로 갔습니다. 큰언니도 두눈이의 뒤를 따라갔지요. 네가 혼자서 염소를 치니 얼마나 심심하겠니? 오늘은 내가 함께 있어주마. 두눈이는 큰언니가 이상하였지만 심심하지 않아 좋아했습니다. 한눈 언니 힘들지요? 염소는 내가 볼 테니 언니는 좀 자도록 해요. 두눈이의 말이 끝나자 한눈 언니는 금방 잠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잠이 들자 두눈이는 눈을 감고 어제 보았던 염소를 생각하였지요. 얘들아 어디 있니? 내가 지금 몹시 배가 고프단다. 어제처럼 밥을 좀 다오. 두눈이가 눈을 뜨자 이번에도 으리으리한 대궐 같은 집에 앉아 있었고 어제처럼 맛있는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두눈이가 음식을 모두 먹으면 거짓말처럼 집이 사라졌지요. 두눈이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는 한눈 언니를 깨웠습니다. 두눈이는 염소를 몰고 한눈 언니와 집으로 돌아왔지요. 얘야, 오늘 산에서 두눈이를 잘 지켜보았느냐?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깜빡 잠이 드는 바람에. 저런 기회를 놓쳤구나. 내일은 새눈이를 보내야겠어. 다음 날이 되자 이번에는 새눈이 언니가 두눈이를 뒤따라갔지요. 어제처럼 두눈이는 새눈이 언니를 자게 한 후 점심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새 어머니는 두 딸이 두눈이를 살피는데 실패하자 더욱 이상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새 어머니는 염소 4마리를 모두 죽여버렸습니다. 불쌍한 염소들아, 나 때문에 너희들이 죽었구나. 두눈이는 눈시울을 적시며 걱정을 하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꿈에 염소들이 나타났지요. 아가씨 걱정 마셔요. 새 어머니가 저희들의 쓸개를 마당가에 버렸어요. 그 쓸개를 거두어 쌀인문 옆에 묻어주셔요. 잠에서 깬 두눈이는
벌떡 일어나 밖으로 나갔습니다. 염소의 말대로 마당에 염소들의 쓸개가 있었답니다. 두눈이는 쓸개를 잘 담아 쌀인문 옆에 고이 묻어 주었지요. 다음 날 쓸개를 묻은 무덤에서 사과나무 한 그루가 자랐습니다. 사과나무는 금방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것도 빛깔이 고운 금 사과였지요. 어느 날 집 앞을 지나던 왕자가 사과나무를 보았답니다. 여봐라, 저 집에 처음 보는 사과가 있구나. 어서 가서 사과 몇 개를 따오도록 해라. 신하들은 사과나무에 올라가 사과를 따려고 했습니다. 왕자님, 이상하게도 사과가 잘 따지지가 않습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왕자는 집 안으로 들어갔지요. 여봐라, 너희들 집에 열린 사과이니 너희들이 한번 따보도록 해라. 왕자의 명령에 한눈이가 먼저 따보았습니다. 역시 사과는 따지지 않았지요. 다음에는 새눈이가 따보았습니다. 여전히 사과는 따지지 않았지요. 보다 못한 새어머니가 사과를 따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힘을 주어 따보았지만 따지지 않았지요. 마지막으로 두눈이가 사과나무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두눈이는 가슴이 콩닥콩닥 뛰었습니다. 사과는 예상외로 쉽게 따졌습니다. 두눈이도 신기하여 사과를 몇 개 뚝뚝 따서 왕자에게 주었지요. 왕자는 두눈이가 남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두눈이를 데리고 궁궐로 갔답니다. 얼마 후 두눈이는 왕자와 결혼하여 왕비가 되었다고 합니다. 머슴의 쌀밥. 옛날 어느 마을에 한 머슴이 살았습니다. 그런데 주인 영감이 얼마나 인색한지 죽도록 일만 시키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지요. 매 끼니마다 밥이라고 준다는 게 살살 담아서 반 사발씩이었습니다. 그것도 흰 쌀밥이 아니고 날마다 꽁당 보리밥만 주었지요. 1년 가야 쌀밥 구경 한번 못 해보았답니다. 곳간에는 쌀 가마니를 가득가득 쌓아놓고 있었지요. 주인 영감도 자기 하는 일이 경우에 없는 일이라는 걸 아는지 한 번은 머슴이 가을 거지를 하느라 논에서 벼를 베고 있었는데 올해는 벼가 잘 익었으니 이 벼를 거두어서 자네 쌀밥 한번 푸짐하게 먹게 해줌세 하고 다진 반 생색 반 큰 소리를 쳤지요. 그런데 머슴은 그 말을 듣고도 좋아하는 기색이 없었습니다. 글쎄요, 제가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는 두고 봐야지요. 그러고 나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벼를 다 거두어 말려서 이제 마당질을 하게 되었지요. 머슴이 마당에서 벼 이삭을 훑고 있는데 주인 영감이 와서 생색을 내었습니다. 이제 이 벼를 다 떨어져 찌으면 자네에게 쌀밥 한 그릇 수북하게 버 담아주지.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주인 영감이 부하가 나서 따졌습니다. 아, 이 사람 쌀밥을 먹게 해준다는데 두고 보긴 뭘 두고 봐. 내 말을 못 믿겠다는 건가? 글쎄, 두고 봐야 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지요. 벼를 다 떨어서 방아를 찢게 되었습니다. 머슴이 방앗간으로 벼 가마니를 져다 나르고 있는데 영감이 지나가다가 또 그런 말을 하였습니다. 이 벼를 다 찌으면 쌀이 될 터이니 자네 쌀밥 먹을 날도 얼마 안 남았네 그려. 이번에도 머슴은 글쎄요, 쌀밥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별 이상한 놈도 다 보겠구나. 남의 말을 못 믿고 밤낮 두고 봐야 한다니.
무슨 놈의 심보가 그러냐? 그래도 머슴은 아직 내 입으로 쌀밥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두고 봐야 알지요. 그러고 나서 또 며칠이 지났습니다. 방앗간에서 별을 다 찧어와서 꽃간에 가득하니 쌓아놓게 되었지요. 주인 영감은 머슴에게 고운 쌀밥 지어주기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제 입으로 큰 소리를 3번이나 쳐놓았으니 어쩔 도리가 없었습니다. 부엌리라는 사람에게 일러서 쌀밥 한 사발 수북이 퍼 담아가지고 상에 차려 머슴에게 갖다 주었지요. 머슴이 상을 받아놓고 막 먹으려고 하는데 주인 영감이 어슬렁어슬렁 나타났습니다. 이제 내 말을 믿겠나? 쌀밥을 먹게 되지 않았나? 글쎄요, 쌀밥을 먹게 될지 어떨지 두고 봐야지요. 주인 영감이 그만 화가 머리끝까지 뻗쳤습니다. 뭐가 어째? 사람을 놀려도 분수가 있지. 밥상을 눈앞에 받아놓고 두고 봐야 한다고. 이 고약한 놈. 주인 영감이 분을 못 이겨서 밥상을 냅다 걷어차 버렸습니다. 그 바람에 밥상이 퍽 엎어지면서 밥이 모두 쏟아져 버렸지요. 그러니 머슴은 끝내 쌀밥을 못 먹게 된 것입니다. 머슴이 말하였지요.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두고 봐야 안다지 않았습니까? 다 된 밥도 먹어야 먹은 것이지. 먹기 전까지는 두고 봐야 하는 법입니다. 주인 영감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게 돼 버렸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생색도 내지 않고 쌀밥을 아주 잘 주었지요. 땅 속으로 들어간 집. 옛날 어느 마을에 어머니가 2 아들을 데리고 살고 있었습니다. 2 형제는 서로 너무 달랐지요. 동생은 일도 잘하고 착했지만 형은 욕심도 많고 마음씨도 고약했습니다. 어느 날 형은 밥이 아깝다며 어머니와 동생을 내쫓았습니다. 형님, 나이가 드신 어머니를 모시고 어디로 가란 말이에요. 형은 문을 꽝 닫고 들어가 버렸습니다. 동생은 어머니를 모시고 며칠을 걸어서 어느 작은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어머니, 여기서 살아야겠어요. 동생은 작은 오두막을 하나 얻어 손질을 하였지요. 1해 2해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형은 동생과 어머니를 찾지 않았지요. 어느덧 어머니의 환갑날이 되었습니다. 효성이 지극한 동생은 어머니 환갑에 고깃국을 대접하고 새 옷을 입혀드리고 싶었습니다. 동생은 고민 끝에 형의 집을 찾아갔어요. 뭐라고? 빨리 나가지 못할까? 동생은 형을 원망하며 강을 건넜습니다. 그때 강기슭 풀숲에 무언가 번쩍하는 것이 보였지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빛을 내는 금 두꺼비가 엉금엉금 기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놈 참 신기하게도 생겼구나. 동생은 금 두꺼비를 가지고 와서 항아리에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동생은 죽을 끓이려고 부엌으로 들어갔지요. 아니, 누가 왔나? 부엌에는 큰 솥과 작은 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큰 솥을 열어보니 하얀 쌀밥이 가득 들어있었지요. 깜짝 놀란 동생은 작은 솥을 열어보았습니다. 작은 솥에는 고깃국이 보글보글 끓고 있었지요. 어머니, 동생은 방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에는 어머니가 새 옷을 입고 있었지요. 얘야, 이 옷을 네가 사온 것이야? 아닙니다. 제가 어떻게... 그렇게 동생과 어머니는
환갑날을 즐겁게 보내었지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똑같은 일이 계속되었습니다. 누가 하는 일일까? 동생은 궁금하여 부엌 한 구석에 숨어서 지켜보았지요. 새벽 닭이 울자 항아리에서 예쁜 아가씨가 나왔습니다. 아가씨는 금 방울을 흔들어 쌀과 반찬을 쏟아 놓았습니다. 모든 것을 알게 된 동생은 그날부터 금 두꺼비를 더욱 정성껏 돌보았습니다. 어느 날 동생은 아가씨가 나오기를 기다렸지요. 저 아가씨는 누구시길래 매일 밥과 국을 만드십니까? 아가씨는 부끄러운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땅속 왕의 딸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을 받고 효성이 지극한 당신을 돕기 위하여 왔습니다. 말을 마친 아가씨는 항아리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동생은 금 두꺼비 덕분에 행복하게 지내었지요. 동생이 잘 되었다는 소식은 형에게까지 들렸습니다. 형은 아주 오랜만에 동생의 집을 찾아왔지요. 이놈, 쌀도 없던 네가 무슨 짓을 했길래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이야? 어디서 도둑질을 한 것이야? 형은 집 안을 두리번거리며 물었습니다. 네가 분명 도둑질을 한 것이 분명하지. 형님, 아닙니다. 동생은 할 수 없이 솔직하게 이야기했습니다. 네 말이 거짓말일 줄 모르니 얼른 금 두꺼비를 가져오너라. 형은 크게 소리를 지르며 방 안을 뒤지기 시작하였습니다. 드디어 부엌에 있던 금 두꺼비를 찾아내었지요. 네가 처음부터 나에게 거짓말을 했으니 거짓말한 죄로 이건 내가 가져가야겠다. 형은 금 두꺼비를 가지고 집으로 가버렸습니다. 두꺼비는 없어졌지만 동생의 부엌에는 계속 쌀과 반찬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생은 금 두꺼비가 보고 싶었지요. 욕심꾸러기 형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자, 다들 지켜보시오. 내가 신기한 것을 보여줄 터이니. 형은 금 두꺼비를 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 심술쟁이가 무슨 짓을 하려고 저러지? 그러게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수근수근 거렸지요. 두꺼비야, 오늘 저녁에 먹을 쌀을 내놓아라. 그러나 두꺼비는 눈물을 주르르 흘릴 뿐이었습니다. 두꺼비야, 돈을 내놓아라. 두꺼비가 아무 일도 하지 않자 형은 상을 내리쳤습니다. 아유, 이제 저 사람이 미친 모양이군. 불쌍한 두꺼비 가지고 그러지 말고 어서 놓아주셔요. 사람들은 도저히 못 보겠다고 여기저기에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쌀, 돈 나오너라. 고기도 나오너라. 형은 계속하여 상을 두드렸습니다. 두꺼비는 여전히 눈물을 뚝뚝 흘렸지요. 이런 못된 것 같으니라고. 형은 화가 나서 불쌍한 두꺼비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바람이 불었지요. 땅이 흔들리고 벼락까지 쳤습니다. 저것 좀 봐요. 사람들이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형의 집이 땅 속으로 내려앉고 있었지요. 집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답니다. 3번 도와준 개. 옛날 평안도 어느 마을에 곽씨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 고장에서는 드문 학자였지요. 또한 인품이 인자하여 어려운 사람을 항상 도와주었기 때문에 칭찬이 자자하였습니다.
그가 어느 날 이웃 마을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도둑을 만났지요. 때마침 저녁 무렵이었고 으슥한 고갯길이라서 길 가는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도둑은 한 명이었기 때문에 곽 씨는 마음을 좀 가라앉히고서는 가진 돈을 전부 내주었지요. 그러나 도둑은 뒤가 무서웠는지 갑자기 칼을 뽑아 들었습니다. 안 됐지만 여기서 너를 죽여야겠어. 내려치는 칼을 곽 씨는 우선 용하게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간 평소답지 않게 용기가 불쑥 솟았지요. 허공을 내려친 도둑이 주춤하는 동안 곽 씨는 죽을 힘을 다하여 도둑의 허리를 덥석 잡았습니다. 한동안 무서운 실랑이가 벌어졌지요. 하지만 원래 힘이 약했던 곽 씨는 마침내 꼼짝 못하도록 짓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곽 씨는 그런대로 안간힘을 썼습니다. 몸을 비틀고 발버둥을 치며 문득 보니 도둑은 저만큼 떨어진 칼을 잡으려고 애를 쓰는 중이었지요. 이때 곽 씨는 저쪽에서 바람처럼 달려오는 개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자기 집에서 기르는 큼직한 숙개였지요. 순간 곽 씨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누렁아, 어서 저 칼을 갖다 버리거라. 물론 그 개가 사람의 말을 알아들으리라고는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급한 대로 그렇게 소리를 쳤을 뿐인데 일은 신통하게 되어갔지요. 개는 그 말을 알아들었다는 듯 껑충 뛰어오르더니 칼을 입에 물고서는 쏜살같이 뛰어갔습니다. 곽 씨는 우선 안심하였지요. 그리고 여전히 도둑의 몸에서 벗어나려고 길을 쓰는 순간 개가 어느 틈에 다시 뛰어왔습니다. 개는 도둑 뒷덜미를 냅다 물어뜯었지요. 개는 한번 물었던 도둑을 한사코 놓지 않았습니다. 곽 씨는 그동안 정신을 차리고 일어났지요. 그리고 우선 개를 떼어놓은 후 그 도둑을 읍내 관과에까지 데리고 갔습니다. 가는 도중 개는 줄곧 도둑의 바지 가랑이를 물고 늘어졌지요. 그런 일이 있은 후 곽 씨는 그 개를 언제나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 후 어느 날 또 이런 일이 있었지요. 곽 씨가 건너마을 잔치집에서 술에 취해 돌아오다가 길가에 쓰러져 세상 모르고 잠이 들었습니다. 이때도 함께 따라온 개는 주인 곁에 쭈그려 앉아 밤이 깊도록 지켜보았지요. 그런데 한밤중 갑자기 들에 불이 타오르더니 무서운 기세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탄 불길이 차츰 곽 씨 쪽으로 타오기 시작하였지요. 술에 취한 곽 씨는 도무지 깨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바로 근처에 있는 냇물로 뛰어 들어갔지요. 그리고 물속에 풍덩 뛰어들더니 다시 나와 주인이 누운 그 둘레를 빙 둘러가며 뒹굴었습니다. 그런 일을 수없이 되풀이하였지요. 덕분에 곽 씨는 무사히 불을 피하게 되었습니다. 한참 후 잠에서 깨어난 곽 씨는 시커멓게 탄 자기 둘레를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곁에서 물에 흥건히 젖은 채 쭉 뻗어 엎드린 개를 보고는 정신이 번쩍 들었지요. 네가 또 나를 구해주었구나. 곽 씨는 개를 얼싸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후 또 비슷한 일이 있었지요. 어느 날 곽 씨는 산길에서 호랑이를 만났습니다. 갑작스런 일이라 기겁을 하고 주저앉았지요. 호랑이의 앞발에 치여 찢겨진 어깨에서는 피가 샘솟듯 쏟아졌습니다. 곽 씨는 그만 기절을 하고 말았지요. 호랑이는 다시 곽 씨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미 기절해버린 곽씨는 전혀 알 수 없었지만 그 순간 뜻밖의 일이 벌어졌지요. 지금 막 곽씨에게 덮치려고 윗몸을 번쩍 든 호랑이가 갑자기 괴상한 부르짖음과 함께 비틀거리면서 껑충 뛰어 올랐습니다. 그리고 자기 두 다리 사이에 달라붙은 짐승을 떨쳐버리려고 몸부림치며 핥히고 미쳐 날뛰기 시작하였지요. 그 짐승은 바로 곽씨의 개였습니다. 호랑이 살을 한 번 물고 늘어진 개는 온 몸이 발기발기 찢겨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개는 호랑이 몸에서 떨어지지 않았지요. 그 무서운 싸움은 얼마 안 있어 잠잠해졌습니다. 마침내 호랑이가 그 육중한 몸을 픽 하고 눕히더니 그대로 숨이 끊어졌던 것이지요. 정신이 든 곽씨는 그제야 개를 호랑이 몸에서 떼어 놓았습니다. 개는 죽을 힘을 다한 끝에 온 몸이 무참하게 찢겨 숨만 간신히 쉬고 있었지요. 그래도 개는 주인이 무사한 줄 알고 또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개와 사람이 서로 의지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산에서 내려오는 광경은 생각만 하여도 처참했을 것이지요. 그런데 개는 가다가 쉬고 쉬었다가 또 기어가는 동안에도 자기의 상처는 아랑곳 않고 곽씨의 몸을 연신 핥고 또 핥았습니다. 그 덕분인지 곽씨의 상처에는 피가 조금씩 멎어가면서 아픔도 조금은 가시는 것 같았지요. 그러나 워낙 심한 상처와 놀라움으로 곽씨는 마을 밖에까지 와서는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개는 이때부터 마을 쪽으로 향하여 미친 듯이 짖었지요. 기운이 없어 뛰지는 못하였지만 그런대로 목이 쉬라고 울며 짖었습니다. 밤중에 개의 울음을 들은 마을 사람들은 횃불을 들고 쫓아나왔지요. 이리하여 곽씨는 목숨을 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개는 사람들이 몰려오기 직전에 주인의 몸에 기댄 채 죽어 있었지요. 이렇게 세 차례나 주인의 목숨을 구하고 마침내 제 목숨을 잃은 개는 그 후 사람과 똑같은 장례를 받고 무덤에 안장되었습니다. 목수의 딸과 구두새. 옛날 어느 마을에 욕심 많은 구두새 영감이 살았습니다. 돈 버는 일이라면 양잿물이라도 마실 사람이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구두새 영감은 남학신 한 켤레가 필요했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유명한 목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오래오래 신을 수 있는 남학신 한 켤레만 만들어주게. 예, 그렇게 하지요. 꼭 다음 장날까지 만들어 주어야 하네. 구두새 영감은 신신당부를 하였습니다. 목수는 단단하고 결이 고운 나무를 깎기 시작하였지요. 정성껏 나무를 다듬고 남학신 겉에는 예쁜 무늬도 새겨 넣었습니다. 드디어 약속한 장날이 되었지요. 목수는 남학신을 가지고 구두새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마님, 남학신을 만들어 왔습니다. 아무리 구두새라지만 멋진 남학신을 보면 값을 후하게 져주겠지. 목수는 마음속으로 기대가 컸습니다. 구두새 영감은 남학신을 한 발 한 발 신어 보았습니다. 이 정도 남학신이면 적어도 쌀 2말 값은 주어야겠는걸. 구두새 영감은 발에 딱 맞고 튼튼한 남학신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어떻게 남학신 값을 깎지? 구두새 영감은 흠잡을 데가 없나 꼼꼼하게 살폈습니다. 남학신 값을 다 주려니 배가 아팠던 것이지요. 여보게,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쳐주는 법이라네. 그러니 나막신 값은 이 나막신에 들어갈 만큼의 쌀로 주겠네. 목수가 말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작은 나막신 안에 쌀을 넣으면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목수는 생각할수록 화가 치밀었습니다. 정성 들여 만든 나막신 값을 제대로 못 받게 된 것이지요. 영감마님, 그렇게 하시면 재료로 쓴 나무 값에도 못 미칩니다. 뭐라고 이놈? 감히 목수 주제에 나에게 대들겠다는 것이야? 구두쇠 영감은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목수는 2어줌밖에 안 되는 쌀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지요. 아버지, 나박신 값은 얼마나 받으셨어요? 기다리고 있던 목수의 딸이 물었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쳐준다며 나막신에 들어갈 만큼만 쌀을 주더구나. 목수는 억울하고 분하여 가슴을 쳤습니다. 듣고 있던 딸도 화가 났지요. 아버지, 영감 마님 댁에 가서 그 말을 종이에 써달라고 하십시오. 반드시 나중에 쓸 일이 있을 것이에요. 목수는 딸 아이의 말대로 구두쇠 영감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마님, 아까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쳐주는 법이라고 하셨지요. 영감마님께서 가르쳐주지 않으셨다면 저희 같은 사람들이 어찌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저희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종이에 써 주십시오. 구두쇠 영감은 어쩐지 우쭐해졌습니다. 영감은 선뜻 종이에 그 말을 적어 주었지요. 그런 일이 있은 지 몇 달이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 낡아서 못 쓰겠단 말이야. 구두쇠 영감은 낡은 소 여물통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목수를 불렀습니다. 여보게, 우리 집 소 여물통을 새로 만들어 주어야겠네. 크기는 얼마나 되어야 하나요? 크면 클수록 좋지.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집에 돌아온 목수는 굵고 커다란 나무를 잘랐습니다. 나무는 크고 멋진 소 여물통이 되었지요. 아버지, 이번에는 저도 따라가겠어요. 달구지를 끌며 구두쇠 영감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마님, 부탁하신 소 여물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목수는 달구지에서 소 여물통을 내려놓았습니다. 구두쇠 영감이 보아도 훌륭한 여물통이었지요. 저만한 물건이라면 쌀 단말 값은 주어야겠는걸. 구두쇠 영감은 어떻게 하면 값을 깎을 수 있을까 생각하였습니다. 여보게, 옛날부터 나무 그릇은 나무 결을 보고 값을 매기는 법이라네. 이 나무는 결이 곱지 않군. 하지만 자네의 정성을 생각하여 쌀 2대를 주겠네. 구두쇠 영감은 인심이라도 쓰듯이 말하였지요. 목수는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영감마님, 지난번에 말씀하시기를 나무 그릇은 크기에 따라 값을 정한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어찌 오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아니, 어린애가 뭘 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느냐? 구두쇠 영감은 시치미를 떼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에 영감 마님께서 직접 적어주신 글귀가 있습니다. 만약 아니라고 하시면 관가에 가서 밝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목수의 딸은 구두쇠 영감이 적은 글귀를 보여주었습니다. 구두쇠 영감은 꼼짝 못하고 여물통에 쌀을 가득 채워 주었지요. 여물통에 쌀이 어찌나 많이 들어가던지 나막신 값까지 받을 수 있었답니다. 개미와 할아버지.
옛날 어느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가난하였지만 남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하였지요. 어느 날 할아버지는 지게에 나무를 가득 싣고 고갯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이상하다. 누가 자꾸 따라오는 것 같은데. 할아버지는 자꾸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가 쫓아오면서 달그락달그락 소리를 내는 것 같았지요. 할아버지는 지게를 지고 멈추었다 뒤를 돌아보고 다시 걷다가 뒤를 돌아보고 그렇게 길을 내려오고 있었습니다. 아니, 내가 도깨비에게 홀렸나? 할아버지는 자꾸만 이상한 생각이 들었지요. 화가 난 할아버지는 작대기를 들어 힘차게 휘둘렀습니다. 네 이놈, 귀신이면 썩 물러가거라. 그때 빨간 여우 한 마리가 깨갱 소리를 내었지요. 할아버지는 다시 한번 작대기를 휘둘렀습니다. 여우는 쏜살같이 어디론가 도망을 가버렸지요. 그럼 그렇지. 잘못했다가는 여우에게 홀릴 뻔하였구나. 할아버지의 등에서는 식은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할아버지는 서둘러 고갯길을 내려갔지요. 얼마쯤 가다 보니 소나무 가지에 수건 하나가 대롱대롱 매달려 있었습니다. 아까 그 여우놈의 짓이 분명하구나. 저 수건은 내가 가져가야지. 무사히 집으로 돌아온 할아버지는 할머니에게 여우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럼 이 수건이 소나무 가지에 걸려있던 거예요? 할머니는 신기한 듯이 수건을 이리저리 살펴보았습니다. 할머니는 여우 수건을 머리에 써 보았지요. 말만 여우 수건이지 사람들이 쓰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어디 나도 한번 써봅시다. 할아버지는 할머니 수건을 빼앗아 목에 걸어보았지요. 그때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할아버지의 몸이 가늘고 작아지기 시작하더니 할아버지가 작은 개미로 변한 것입니다. 아이고, 영감,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할머니는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덜컥 겁이 났지요. 영감, 어서 수건을 벗어봐요. 수건을 벗자 작아졌던 할아버지의 몸이 다시 커졌습니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수건을 만지며 입을 다물지 못하였지요. 그때 마침 나라에서는 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임금님이 먹지도 주무시지도 않았기 때문이지요. 이를 어쩐담 이웃나라 임금과 지혜를 겨루기로 했는데 임금님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겨루기에서 지게 되면 나라의 절반을 내놓기로 했던 것이지요. 소문이 퍼지고 퍼져서 할아버지가 사는 산골까지 내려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 소문을 듣고 대궐로 찾아갔지요. 임금님, 조금도 걱정하실 것 없습니다. 제게 좋은 생각이 있으니 제 말대로 해보십시오. 임금님은 지푸라기라도 잡아보는 심정으로 할아버지를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두 나라 임금의 지혜 겨루기 날이 다가왔지요. 문제는 두 임금님의 몸에 품고 있는 것을 알아맞히는 것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몰래 여우 수건을 들고 이웃 나라로 들어갔습니다. 이웃 나라에서는 임금님이 점쟁이를 데리고 떠난다고 하였지요. 그 점쟁이는 무엇이든 척척 알아맞힌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점쟁이 겨드랑이 밑에 있는 사마귀 때문이라고 하였지요. 이웃 나라에서는 승리를 기원하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술을 많이 마신 점쟁이는 집에 돌아와 드르렁 드르렁 코를 골며 자고 있었지요. 이때
할아버지는 여우수건을 목에 둘러 작은 개미로 변했습니다. 개미가 된 할아버지는 점쟁이의 겨드랑이 밑으로 기어가 사마귀를 떼어내고는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지요. 이윽고 지의 겨루기 날이 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수건을 목에 두르고 개미로 다시 변하였지요. 개미로 변한 할아버지는 이웃나라 임금님의 품속으로 기어갔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은 작은 칼을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얼른 빠져나와 지의 겨루기 장소로 갔습니다. 할아버지는 헐레벌떡 뛰어왔지요. 그러고는 임금님의 귀에다가 속삭였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의 품속엔 작은 칼이 있습니다. 임금은 알았다는 듯 입을 꾹 다물었지요. 자, 시작합시다. 제가 품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맞추어 보시지요. 이웃나라 임금님이 먼저 물었지요. 작은 칼입니다. 임금님은 자신만만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웃나라 임금님은 깜짝 놀라 새파랗게 질렸지요. 과연 그렇소. 어쩌면 귀신같이 알아맞히요. 그렇다면 이번에는 제가 가진 것을 알아맞힐 차례입니다. 이웃나라 점쟁이는 몸을 벌벌 떨며 대답하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이웃나라 임금님은 지의 겨루기에서 지고 말았지요. 임금님은 할아버지에게 큰 상을 내리고 높은 벼슬도 주었답니다. 슬기로운 아이. 옛날 우리나라가 이웃에 있는 큰 나라에게 꼼짝 못할 때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이웃 나라에서 얼토당토 않은 걸 가져오라 했는데 그게 무엇인가 하니 기다란 바람막이 병풍하고 커다란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라고 하였지요. 병풍은 저희 나라 땅을 뺑뺑 돌아가며 다 둘러치면 딱 맞을 만큼 기다랗게 만들고 항아리는 두만강 물을 다 퍼담으면 꽉 찰 만큼 커다랗게 만들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 그런 엄청난 걸 어떻게 만들겠어요? 나라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국리를 하느라고 야단 법석이 난 것이지요. 그런데 아무리 머리를 짜내봐도 뾰족한 수가 없었습니다. 똑똑하다고 소문난 사람들이 다 모여서 밤낮으로 의논을 해보아도 도무지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지요. 그래서 걱정이 늘어졌는데 이때 성 밖에 부모도 없이 남의 집 머슴 사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소문을 듣고서는 임금 사는 대궐을 떡하니 찾아갔지요. 임금님, 그 일이라면 아무 염려 마시고 저한테 맡겨주십시오. 내게 무슨 방도가 있느냐? 예, 있습니다. 그럼 병풍과 항아리를 얼마나 크게 만들어 주랴? 그런 거 다 필요 없으니 자 한 개와 사발 한 개만 주십시오. 임금이 자와 사발을 구해주니 아이가 그걸 들고 이웃 나라로 갔습니다. 그 나라 임금이 가만히 보니 조그만 아이가 꾀재재하게 차려입고 왔는데 손에 들고 왔다는 것이 기껏 자 한 개와 사발 하나였지요. 우리나라 땅을 둘러칠 바람막이 병풍과 두만강 물을 퍼담을 항아리를 만들어 가지고 오랬더니 조그만 아이놈이 겁도 없이 그따위 것을 들고 온 것이야. 그래도 아이는 태어나게 말하였지요. 병풍과 항아리를 만들려면 먼저 해주셔야 할 일이 있습니다. 자와 사발을 떡 내놓으면서 말하였지요. 이 자로 이 나라 땅 둘레가 몇 자나 되는지 재어 주십시오. 그래야 그만한 병품을 만들 것 아닙니까?
또 이 사발로 두만강 물을 퍼서 몇 사발이나 되는지 알아봐 주십시오. 그래야 그만한 항아리를 만들 것 아니에요. 그 큰 땅덩어리를 어찌 차로 다 재고 두만강 그 많은 물을 어찌 다 사발로 푸겠어요. 도저히 못하겠으니 그만 나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됐다. 병풍이고 항아리고 다 필요 없으니 그냥 돌아가거라. 이렇게 해서 그 아이가 어려운 일을 보기 좋게 풀어내고 무사히 돌아왔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오늘도 편안한 밤 되시길 바랍니다.